이제 파생어 부분이랑 합성어 부분. 파생어는 그때 했었죠, 같이. 저번 주에. 맞죠? 합성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떠한 뭐 어미, 뭐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뭔지를 가져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랑 뭐가 합쳐지는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건데, 그럼 그렇다는 의미는 둘 다 어떤 의미가 존재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했어요. 그죠? 맞죠?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혹은 어휘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라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전에도 요걸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동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동사적 합성어가 있다고 했었어요. 통사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럼 비통사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품사가 어떤 품사의 조합이냐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품사의 조합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통사적 합성어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뭘까? 자, 우리가 사이시옷 표기에서도 배웠듯이 명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 명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 우리가 이거를 합성 명사라고도 했었죠. 사이시옷 표기 때 했었습니다. 나경이 기억나세요? 확실히?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열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관형어가 있었어요. 자, 관형어 플러스 얘는 일반적으로 뭘 꾸며줘요? 관형어 플러스 체언인 경우에, 관형어 플러스 체언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통사적인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번엔 부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부사가 누구랑 꾸며지는 경우? 누구 꾸며줘야 돼? 주로 용언이었죠. 그죠? 부사 플러스 용언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사가 다른 부사어 끼리도 꾸밈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되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런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도 있어요. 용언 플러스 용언. 용언 플러스 용언인데, 자, 여기에서는요, 보통 용언과 용언을 꾸며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뭐, 뛰놀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용어가 용언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래는, 자, 얘네들을 연결해줄 때 필요한 것들이 연결어미예요. 아까 연결어미 들어오셨죠? 그죠? 용어가 용언을 연결할 때는 어미가 필요합니다. 그게 보통 맞고요. 근데 지금 거기서는 아마 연결어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통사고요. 일반적으로는 연결어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조합적인 얘기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이 품사 조합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요, 조사를 생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는 생략이 따로 되지 않아요. 이 어미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연결 어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관형사형 어미는 들어보셨죠?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관형사형 어미가 뭐였죠? 관형사형 어미. 야,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자, 관형사형 어미가 뭐였죠? 관형사형 어미가 뭐야? 아, 정확히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관역격 조사예요. 문장에서의 뭐 역할을 관형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형격 조사를 통해서 문장에서 관형어의 자격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게 관형격 조사고요. 관형사형 어미는 자, 일단 힌트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다시. 그쵸? 어미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 당연히 용언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죠? 용언에서 파생되는데 이 관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뭐야? 관형사의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관형사의 역할만 한다고 했지 얘가 관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전에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게 대충 을, 는, 니을, 리을, 던 요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관형사형 어미 요런 친구들이 관형사형 어미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한다면은 연결어미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고 뭐 지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에요.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는 용어가 용언을 이어준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이 어미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였어요. 뭐 사실 요 부분들은 그닥 어렵지 않아. 뭐 새, 집,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뭐 돌다리 뭐 이런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자, 요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요. 자, 그 86페이지에 6번 잠깐 볼게요. 86페이지에 6번. 자, 굳은 살, 큰 집, 늙은이, 디딜방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 관련해서만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자, 굳은 부분이 뭘 꾸며주는 거야?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야. 어미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형사형 어미가 요 친구였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늙은이라는 부분이 이라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요 친구도 똑같이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디딜방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여기 얘를 꾸며주는 것까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는 얘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근데 그럼 이 반대로 어미가 생략이 되면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접칼. 접칼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접는 칼이에요. 접는 칼. 칼을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거니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근데 여기서는 그 는이 생략돼 있죠. 맞아?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덮밥이에요. 자, 덮밥은 뭐가 생략된 것 같아? 덮은 밥이잖아. 그죠? 덮은 밥이 생략됐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미가 없을 때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비해 또 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어미로 이어졌어. 얘는 있어야 되는 경우잖아. 그치?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죠? 맞죠?
거기 그들을 보시면 돌아가다, 뭐 들어가다인가요? 돌아가다죠? 아어 개지구 중에 아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옆에다 새로 적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연결어미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뭐와 뭐가 합쳐지는 경우라 했어? 용언과 용언이 합쳐지는 경우에 연결어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얘도 용언이 있는지 봐야겠네? 그치? 뭐가 있어요? 일단 돌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맞죠? 근데 이거를 연결시킬 땐 뭘 쓰면 된다? 이걸 써주시면 된다. 그가 일반적인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 나머지 또 뭐야? 들어가다도 마찬가지겠죠. 들다 가다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벗어나다 같은 경우는 벗다 나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때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연결어미가 생략된 경우야.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거죠. 그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 이번은 연결어미가 생략된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였냐? 자, 뛰놀다 같은 경우. 뛰놀다 같은 경우는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서는 놀다라는 게 생략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생략된 것 같아? 그쵸? 줄이다자. 그치? 굶다와 줄이다의 용언에 해당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간 거죠. 이해했어요?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진짜 딱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2개랑 그 다음에 품사 조합이 이상한 경우. 자, 우리가 분명 부사는 어떤 경우라고? 용언을 꾸며주거나 뭐 누구 있니? 용언을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자, 부사에다가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부슬비, 척척박사, 이렇게만 보면 되죠. 자, 근데 보통 이 부사가요 보통 뭐랑 연결되는 경우 많냐? 특히 부사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부사가 뭐로 나오는 경우가 많냐면은 음성상징어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음성상징어가 들어간 건데 어떤 선지에서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뭐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선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단어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여기 부슬 그 다음에 비 부분이 이제 정확히 체언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체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8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구성 성분. 아마 저랑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단어를 쪼개 살펴볼 때 1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눴을 때 각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쉽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 금반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을 때 금과 반지로 나눠질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할 때 요것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김치찌개로도 직접 구성 성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최대 2개로만 나눠줄 수 있으니까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김치랑 찌개로 나눠줄 수 있죠. 자, 이게 김치찌개에 대한 구성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 더 나눠줘야 돼요. 뭐 있어? 찌개. 찌개 같은 경우도 또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찌다에서 찌까지가 어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사,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직접 구성 성분이에요.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다 각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것만 적용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우리가 할 게 또 있기 때문에 내신 관련해서 할 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뤄볼게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이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품사도 다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차피 간단하게 할 거지만 품사에 대한 내용도 잠깐 하고는 넘어갈게요. 너 혹시 내가 90페이지 또 뽑아줬냐? 거기 있지? 난 더워. 난 덥다고. 아, 잠깐 어딨어? 리모컨 어딨니? 여기 있네. 그건 좀 오버 아니야? 졸라 급한 거야? 뭔데? 말하고 있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 지금 꼭 해야 돼? 꼭은 아닌데 급하게 그럼 빨리 해. 좀 심심할게요. 뭐야,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아, 이거 혹시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이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만 있는 건데. 하나만 꺼도 안 지워요. 여기 안 켰어. 해골물이었어. 여기 안 켰어. 다시 품사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품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글 맞춤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문에서도 가끔 품사 개념이 나오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다루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뭐 그걸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특정한 것들만 몇 개만 다룰게요. 사실 우리가 불변화 가변화에 대한 얘기는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의 단순한 차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경우가 이제 기능에 따른 혹은 역할에 따른 요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품사 중에서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언으로 끝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의미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품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체언 많이 들어봤죠? 제가 어느 정도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기억을 하시는 거죠. 체언, 그 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관계언, 그 다음에 독립언, 마지막에 용언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예 모르는 부분들은 없을 거야. 왜?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뒤지게 많이 했거든요. 추워서 졸리신 거예요? 어떻게 물이라도 드시고 오실?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이따가 끄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해볼게. 근데 난 더워. 난 더워. 뭐야 선생님 맨투맨 입고 계시나요? 오늘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그걸 잘 내가 뭐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자, 아무튼, 자, 체온은 말 그대로 뭐야? 명사 관련된 거라서, 그죠? 보통, 뭐야? 몸의 역할, 주된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수식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도 다뤘죠? 말 그대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게 특히 관형사랑 부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 관형사랑 관형어는 분명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관형사랑 관형어는 분명 다르다고 했어.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얘 자체가 관형사인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온을 꾸며줄 수 있는 역할만 하는 친구, 그랬다라면은 관형사가 되는데, 자,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 관형어 같은 경우는 왜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이를테면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만 보면은 이 친구가 마치 얘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맞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그럼 관형, 너 한번 물어볼게. 이거 관형사야? 그건 뭐야? 용용원의 활용? 맞긴 맞아. 뭔가 내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는데, 좀 신기하게 대답했네요. 자, 아무튼 얘는 형용사예요. 그쵸? 뭘 기준으로 봐야 돼? 의미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걸 꼭 유의해 주시고, 무조건 여기 얘가 꾸며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형사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관계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관계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관계라고 했었냐면은 문법적인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관계라고 하면 여기선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로 인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조사라는 얘기가 진짜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넌 기억해야 될걸? 해야 돼 이제. 조사는 어떤 특징? 어디에 붙어있까요? 어디에 붙어요? 체온. 조사는 항상 체온에 붙습니다. 그죠? 체온에 붙어서 어떤 기능? 아까 얘기했던 문법적인 기능, 띄어쓰기가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를 했을 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 이제 격조사 들어가고, 뭐 이제 보조사 들어가고, 뭐 접속조사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조사 같은 경우 어쨌든 체온이 결합이 되면서 띄어쓰기가 가능하다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어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래서 얘는 혼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감탄사가 여보세요예요. 뭐시 여기 죽어서 여보세요예요. 또 뭐가 있냐? 여보. 도 감탄사. 이거 명사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항상 얘기하지만, 자, 용언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동작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각각 품사, 동사,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맨날 주의하자는 게 뭐야? 자,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과 다르게 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변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가 변한다고 했었죠? 어딜까? 이건 이제 모르면 안 되지. 어미죠, 어미. 그죠? 어간과 어미 중에서 여기서는 어미가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세연이가 얘기한 것 중에 어미가 변하는 현상을 이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변하는 현상들을. 이런 걸 우리가 용언의 활용이라고 그래요. 예쁘니 예쁘고 예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용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바뀌는 현상들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플러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에서 나오는 이 어간이라는 친구 매우 중요하겠어요. 왜? 일단은 변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혼자 쓸 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이전에 형태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혼자 쓸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의존 형태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뜻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는 실질이면서도 의존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사, 접사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다 혼자 못 써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씨발 잠깐, 자, 품사에 얘는 분명 의미라는 기준으로 두었는데 왜 조사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다시 단어의 정의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단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란 말입니다. 말의 단위. 그럼 자립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선 자립 형태에서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만 뭐야?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부분이랑 연결이 되고요. 생각 됐어? 이해됐어? 괜찮아? 왜? 혼미? 정신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너 어떻게 해? 잘 안 됐다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만 좋지 않은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지금 해야 되는 내신 범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기본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기본기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어간이 실질이면서도 혼자 쓸 수 없는 친구 중에 하나인 유일한 애예요. 보통 의존은 형식이고요. 보통 실질이라고 하면 다 자립이야. 누구만 문제다? 어간만 다른 친구다.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의문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좀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를테면요. 그 92페이지에 있는 건 요거 한 번만 좀 다뤄볼게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문의 변동현상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씨발 왜 이렇게 변하지?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이 아마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문제에서 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이전에도 한 적 있나요? 했어? 한 적 없었지? 자, 거기에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불규칙 활용이라는 건 그 반대인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 활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도 규칙 활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도 했었어요. 활용이라는 건 뭐라고? 활용. 뭐가 변하는 거? 어미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어미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 어미가 바뀌는 양상이 있지만 뭔가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과 규칙적이라는 거잖아요. 요건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미가 들어갔음에도 원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간의 원형이든 어미의 원형이든 둘 다 유지가 되는 게 규칙 활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를 한 번만 딱 들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있다, 이어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있는 거. 자, 근데 얘는요, 실제로 이런 어라는 어미를 넣어봤을 때 얘가 사라집니다. 그쵸? 이런 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엔 좀 다른 걸 똑같이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로 하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벗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간에 벗 플러스 어가 들어갔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버라고 한다고? 아니죠. 자, 요런 식으로 원형이 유지되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자, 두 번째. 원형 유지 말고도 이거 잘 봐야 돼. 의문 현상이 적용될 때에도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아이, 정신 차려. 너도요. 자, 우리가 끄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끄다 같은 경우에 요런 게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탈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면 되죠? 여기 보이니? 세연이 보여? 보고 있어? 자,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 때문에 없어진 거야? 얘가 뭐 때문에? 이 뒤에 오는 모음 때문에 의가 탈락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문 현상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의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뭐가 제일 많냐면은 탈락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거의 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탈락 현상이 이 용언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건 원형 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딱 어간 불규칙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어미 불규칙이나 어간 어미 불규칙보다는 그 어간 불규칙 쪽에서 의문 현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진짜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은. 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은 뭐였냐? 시옷 불규칙이었어요. 가장 처음에 했었던 거 아까. 지어, 이어 이런 것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용언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됐니? 세연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묻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똑같이 이런 어미를 넣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아나 어를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묻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 어떤 상황인가요? 에스크죠, 에스크. 물음표. 얘는 그게 뭔데? 묻어버려. 그거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불규칙이 되는 거죠. 얘는 원형이 유지되니까 규칙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비읍 불규칙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선 시옷, 그 다음에 여기선 디귿. 그럼 시옷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수 있어? 규칙과 불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유, 죽으려고 그래. 좀만 참아보소. 곧 드릴게요. 곧 드릴게. 도대체 눈이 막 그냥 진짜 맛이 갔어. 이걸 여기서 끊고 쉬는 것보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 끊고 해줘?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또 하면 되니까. 좀만 참읍시다. 이거 몇 개 안 남았어. 좀만 집중 해주시고. 자, 다시 비읍. 비읍 불규칙은 자, 요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는 시옷이 탈락했어. 그죠?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돕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돕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우리가 아나 어를 넘은다고 하면 도바라고요? 도부아? 그건 뭐라고 해요? 도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도와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이게 되기도 하고, 아이고, 요게 되기도 하고, 이게 되기도 하죠. 그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진짜 국어 쓸 때 하는 거죠. 얘는 뭐야? 무슨 활용? 규칙 활용, 그죠? 원형 유지가 되니까.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이죠. 자, 요 양상만 좀 볼게요. 자, 이거를요, 조금 더 풀어서 나눠보면요. 도, 오, 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구, 우, 어가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아나 어를 넣어 봤을 때 비읍 부분이 뭘로 바뀌냐는 거야. 요거나 요거로 바뀐다는 거야. 다시 한번. 비읍 부분이 오나 우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변경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르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흐르다라는 원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흐르 플러스 어를 넣어봐야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흐르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흘러라고 하죠. 자, 근데 그 옆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치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러라고 바뀌어. 잠깐만. 자, 치르다. 얘는 치러가 된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얘는 왜 규칙 활용일까요? 왜 한번 보실래요? 왜 규칙 활용이 되는 걸까? 자, 치를 플러스 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때 의문 현상이 들어가죠. 탈락. 의문의 탈락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규칙인 거고요. 원래 의탈락이 없어져야 정상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원래 의가 없어져 흐러야 돼. 흐르러 아니라고. 흐르러가 아니야. 뭘로 바뀌어? 자, 이 르라는 친구가 뭘로 바뀌냐? 리을 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앞에 있는 리을이 여기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리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불규칙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푸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푸 플러스 어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푸어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해요? 퍼라고 하죠. 맞죠? 그럼 요런 경우에는 이 우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왜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할까? 우리 의문의 법칙에서는 우 탈락 따윈 없습니다. 없죠? 근데 이제 거기 옆에 뭐가 있었냐? 주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주어로 되거나 아니면 굳이 축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푸어라고 안 하잖아. 푸어도 안 하잖아. 그죠? 얘만 불규칙 활용이에요. 우탈락 같은, 우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불규칙은.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의문과 관련해서 최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제가 고전소설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둘 다 하품. 오늘 약간 다들 텐션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자, 집중 좀 다시 해주시고. 진짜 눈이 진짜 약간 우리 생선이 생각나는 그런 눈이 네, 생각이 나네요. 그죠? 아무튼 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었어요. 난 살짝 더운데 난 다시 에어컨 좀 킬게. 근데 요거는 꺼놨어. 요건 꺼놨는데 이거 다시 켜서 혹시 또 추우면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게 뭐냐? 제일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보통 이제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딱 구도를 두 가지로만 나눠주면 돼요.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자,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죠. 혹은 우리가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적국. 그죠? 그 다음에 처가 있으면 첩이 있겠죠. 그렇죠? 고전소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이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악구도 혹은 아군과 적군 혹은 처첩 갈등. 보통 누가 악족이야? 이 첩족이 악족이죠. 보통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뭐 A가 여기 있고 뭐 거기 적대적인 친구 B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보조적인 인물 C 얘를 돕는 C야. 그럼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이 악의 측에서 조력을 해주는 친구 D가 있다 치면 여기다 하면 돼요. 굳이 막 이어가면서 막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이어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 둘 간의 관계가 뭐 부자 관계야. 그러면 뭐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하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전소설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아마 지금 없을 거지만 이제 곧 들어가신다면은 그리고 계속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거라면은 네, 이런 정도의 개념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갈등에 따라 소설의 그 장르가 조금씩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할 거는요 뭐냐면은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사실 구조가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뤄드리려고 했던 작품이었는데, 자,
이렇게 나오시면요.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장을 넘본다는 뜻이에요. 담장을 넘본다. 참고로 이 이생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럼 담장을 넘봐서 누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사랑한 어떤 여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너머에 여자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소설과 조금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돼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돼요. 그럼 우리가 이 측면을 봐야 돼. 이별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비극성을 과화하는 역할도 연결이 가능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간이 3번이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건 따로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만남은 어땠냐? 이 친구가 이생이 처음으로 얘를 봤을 때예요. 지나가다 어디서 존나 이쁜 것 같은 애가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몰래 훔쳐보다가 밤에는 담장을 넘어서 님 너무 존나 이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시작돼요. 둘 다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는데, 자, 근데 제가 이 얘기했죠. 자, 이거는 첫 만남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서로 사랑을 하지만, 자, 이별은 뭐 때문에 이별을 하냐면요, 일단 결혼을 안 시켜줘요. 부모가 반대합니다. 부모가 반대해서요, 정확히 말하면 이생 쪽의 부모의 반대고, 이 이생은요 뭘 하러 가냐면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요. 부모가 가서, 너 저기 서울 가서 공부해. 너 얘랑 못 만나. 너 결혼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랑 두 번째 만남 전에 어떠한 일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공간을 따로 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여자 주인공은 뭘 하게 되면요, 자, 일단 만나지 못하잖아.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뭘 하냐, 자살소동을 일으킵니다. 나 씨발 결혼 안 시켜줄 거면 난 자살할 거야, 이래요.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뭐야, 여기선 최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최랑이라고 하는데, 최랑의 부모님이 이생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요.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SNL 보시면 김민규라고 하시죠? 그 사람 눈처럼 떠봐야 알겠죠? 눈안이 들어 굴러갈 정도로. 정신 차려! 자, 아무튼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결국은 들어줍니다. 이제 최랑과 이상이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포인트예요. 부모의 반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인물과 소극적인 인물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이생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을 단순히 따랐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극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최랑이는 이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럼 얘는 이런 사랑에 혹은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의 조선시대의 여자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소극적입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해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약간 한 달 반이 됐어요. 왜 놀래죠? 얘기 안 했어요, 나? 안 했구나. 아, 여기선 얘기를 안 했구나. 아니, 결혼 말고요. 결혼 말고요. 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다른 학년에서는 제가 제 여자친구 있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믿지, 일단? 일단 안 믿고, 일단 빡치는데, 일단. 왜 웃죠? 왜 웃으시는 건 안 믿기세요? 아무튼,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약간 제가 수동적입니다. 제가 소극적이에요. 네, 고백을 어디서 했냐고요? 네, 그쪽에서 했어요. 왜요?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보통은 적극적이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은 어때? 막 자꾸 간 본다고. 씨발 고혈압 걸려. 짜다고. 왜요? 간 좀 그만 봐. 서로 반응만 떠보면 되냐고. 근데 그건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생긴 그 친구는 이제, 네, 그냥 저에게 그냥 고백을 박아버렸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안 믿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적극적인 면에서 저도 되게 좋아했고요. 아무튼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건데. 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년에서는 그래도 좀 뭐 오래 보거나 아니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금방 좀 친해지기 쉬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많이 하는데 약간 여기는 제가 좀 이상하게 풀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딴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잘 안 하잖아. 계속 이거 졸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약간 성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안 친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그 아이 성향이신 분들이 쭉 있잖아. 반반이거나 아니면 극아이거나 넌 아닌 것 같고, 맞죠?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이 그냥.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학교별로 진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같이 종합해서 쳐주기에는 제가 조금,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일단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말 벌써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럴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네. 왜 어떻게 흥미진진하세요? 좀 머리가 나을 것 같아? 아직 먹었는데도 아프냐? 그럼 좀 하나 더 먹고 와. 좀 이따가. 아무튼 네, 그런 얘기는 되게 거의 처음으로 해봤다 라는 거고. 자, 아무튼 요런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을 가져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하냐? 여기서 네,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뭐라 했어요? 반복된다고 했어요, 이별이. 또 이별을 합니다. 자, 이번엔 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 자, 여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홍건적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배경이 중국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대요. 그건 황건적의 난 아니야? 홍원정도 있어. 홍건적도 있고. 저 뭐에 무슨 뜻인데? 말인데 황건적과 홍건적 여기 뭔데? 홍도 있고 홍도 있어요. 황건적이라는 게 뭐냐면 황색 두건을 두른 그걸 이제 황건적이라고 하고 홍건적은 붉은색 두건을 맨 그런 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건데 여기 정확한 배경이 뭐 이제 중국이라는 말은 언급도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때문에 이별하게 돼요. 어떻게 이별하냐? 아 진짜 여기에 이생이라는 새끼 존나 진짜 개새끼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생이랑 그 최랑이랑 이제 손 붙잡고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뒤에 진짜 홍건적이 계속 몰려와요. 존나 뛰어와요. 그 둘도 존나 뛰었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어요. 최랑이 넘어지고 이생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넘어진 애를 일으켜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빤스런 했어요. 아 진짜예요. 미친 새끼예요. 그죠? 그 예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뉴스나 유튜브에서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 뭐였죠? 그 커플도 어때? 야 남자가 개 쳐맞을 뻔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딱 잡고 갔잖아. 근데 씨발 그러고 가더니 남자는 또 그냥 도망치네 싸발로. 근데 그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네 손에 놓치자마자 이생은 그대로 런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누가 붙잡힐까요? 최랑 여자애가 붙잡혔겠죠. 그렇죠? 최랑이 이제 붙잡혀서 결국 어떻게 되냐? 죽어버려요. 누구한테? 이 홍건적한테. 진짜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냐면요. 이 홍건적들이 맨날 그 막 전쟁만 하고 나니까 약탈 같은 것도 존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훔치고 뭐 이런 거 존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랑한테도 야 벗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겁탈을 하려고 한 거죠.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짐승 새끼랑은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한테만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생을 따를 것이다. 라는 거기서도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은 지조와 절개가 드러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죽냐면요. 그 적들한테 거의 회가 띄어서 죽어요. 이 회가 띈다는 게 뭐냐? 회 뜨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물고기 이렇게 살 발라대는 거. 진짜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되게 잔인하게 죽였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야? 씨발, 잠깐만. 2개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긴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만난 이별 3번째가 있습니다. 죽은 꾼 아니요? 아니죠. 왜? 고전소설은 뭐예요? 전기적 요소, 즉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 3번째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 자, 물론 이생은 살아있습니다. 이생은 살아있어요. 그치, 빤스런 했으니까. 근데 자, 요 만남 부분에 이 최랑이 죽었잖아. 뭐가 돼서 나타나냐?
귀신이 돼서 나타나요.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데 뭐 정확히는 뭐냐면은 저승에서 이 최랑이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염라대왕이. 그래서 자, 7년에서 한 2년 정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처음엔 귀신처럼 나타났지만 요 구간 동안 이생이랑 살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들이죠. 맞죠? 자, 여기서는요, 현실적 요소가 많았다면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요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요 정도 살다가 자, 여기서 당연히 이별이 또 있겠죠. 왜 이별이 될까요? 이거 다 살았어. 요만큼 살았어. 그럼 이제 얘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 저승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이별 부분에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냐면요, 저승에 법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야? 운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운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별이 끝난 이후로, 자, 이거 이후로 이생도 병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결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것들이 반복돼서 결론적으로 이별이다. 마지막에 이별이야. 그러니까 비극성이 강조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는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나 난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정확히 뭐겠어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가장 첫 번째, 가족의 해체겠죠.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이제 민족의 비극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소설에만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졌고,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학년 때 당장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은 없지만요, 보통 2학년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요게 반드시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전소설의 약간 그런 일반적인 구조들, 그러니까 좀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더 쉽게 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요걸 지금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자는 저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좋겠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별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갈등,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 세 번째는 운명으로 인한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소설에서 생기는 그 갈등이 개인과 개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새끼는 존나 비겁한 새끼다. 씨발, 아니 왜 빤스를 해? 같이 뒤진가? 그럼 같이 손잡고 저승, 잠깐 부딪히니까. 그게 낫잖아. 같이 손잡고 저승을 가야지. 왜
얘가 넘어졌다고 그대로 빤스런을 쳐. 그죠? 그런 남자친구 어때요? 아니 누가 봐도 싫지. 그걸 어떻게 그래? 어? 야, 뭐야, 종탑 아래에서의 그 새끼 있잖아. 너지? 너가 그거 하지? 종탑. 넌가? 너냐? 어. 야, 거기 있는 그 남자 새끼도 그 맹인인데 얘 가가지고 종 열심히 쳐주는데 이 끼발로 보니 뭐야 이 새끼야 이거. 응? 아무튼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딨냐면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리 혹시 다 되셨나요? 하셨어요? 넌 했니? 안 했니? 머릿속에 넣기는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그럼 나중에 이생규장 한 3주 후에 물어본다. 쓸게요. 친구 썼어? 썼네. 그래서 지금 다룰 부분은 이미 요게 끝나고 요 부분입니다. 잠깐 쓰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었죠. 딱 어떤 상황이냐면요. 귀신이 돼서 딱 만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연을 얘기해 줍니다. 그 여자애가. 거기 보면요. 장차 100년 해로의 낙을 누리러 왔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이 횡액이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오케이?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홍건적의 난. 그 얘기고요.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그치? 이리 같은 놈들이 걔네겠죠? 홍건적. 정조를 잃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것 안 좋은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라고요?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겨 싸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절개는 중하고 절개는 중요하고요. 목숨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요, 좀 다르게 좀 갖고 가시면요. 우리가 조선시대잖아요. 그쵸? 조선시대에 지조와 절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맞죠? 일반적으로도 여자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뭐 충성을 할 때 나오는 그 지조와 절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자, 유교적인 어떤 이념을 매우 중시했어요.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 정통적 가치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최랑이라는 사람 뭔가 적극적이어가지고 좀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런 근대적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은 원통한들 어찌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에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짝 잃은 새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환시는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굳은 맹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거 방금 나왔던 그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야. 굳은 맹세가 뭘까요? 절개, 아니요. 결혼, 그죠? 이 결혼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있죠. 장차 100년 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이 굳은 맹세는요 100년 해로랑 연결시킬 수가 있게 돼요. 100년 해로가 뭔지 아시죠? 알아? 결혼을 하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 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면 난 이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씨발 죽게 해놓고서 뭐 귀신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와서 뭐 매우 기뻐? 매우 기뻐? 이게 씨 말이 돼?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 애초에 안 했으면 됐잖아. 같이 뒤지든가. 그럼 저승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러는 거잖아. 너무한 새끼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생은 모든 가사는 어떻게 되었소? 모든 집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소? 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되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우씨 뭐야 집이 또 재산도 다 날리고 부모님들이 다 죽었네.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고를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자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체크를 해주세요. 양가 부모부터 다 마쳤다까지 묶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요 내용입니다.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부분. 정확히는 뭐겠어요? 이제 죽은 부모에 대한 장례를 치러준 부분이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유교적 이념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의를 차려서 다 한 거니까요. 그죠? 이 부분도 전통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았고요.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노복이 뭔지 아세요? 노예? 네. 우리 조선시대에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노비예요. 알겠죠? 조선시대가 네. 왜요? 아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조선시대의 노비는 진짜 노예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걸 보면서 옛날에 뭐 추노라는 그 유튜브에 가끔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얼얼얼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 계란 처먹으면서 막 체할 것 같이 막 존나 처먹다가 갑자기 먹다가 이제 막 계란이 존나게 나오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일종의 뭐냐면은 하나의 그냥 뭐 직원 같은 거예요. 일종의 뭐야? 저 숙제 안 받았는데 기출. 기출? 네. 그거 파일로 보내주려고. 근데 지금 왔어? 네, 저 수업이요. 아 지금 수업이야? 네, 몇 시까지? 저 10시요. 그럼 어떻게 넌 뽑아서 줘? 네. 오케이.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노복 얘기가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노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노비라는 게 있어. 공노비와 사노비라는 게 있는데 공노비는 공적인 노비야.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일하는 노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에요. 얘네 다 월급 줘요. 진짜 월급 주고 실제로 법에서도 노비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아니하면 처벌받아요. 그것도 엄중하게.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비는 노예가 아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고전시가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왕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양반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존나 가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복들도 얘를 되게 안이 꼽게 쳐다봐. 그리고 농사에도 안 도와줘. 그래서 지가 농사해야 돼. 양반인 지가 농사해야 돼. 그러려고 막 소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웃집이
야, 씨발, 통닭에 막걸리는 갖고 와야 빌려준다고 말든가 하지. 저 옆집은 그렇게 해줬는데 니는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대놓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못 빌렸어요. 아, 근데 뭐 그런 작품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노비가 무조건 노예는 아니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자, 이상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기륭사에도 가보지 않고 집에서 늘 최남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생활을 보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만 있고 밖을 나가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전어휘 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 두문불출. 그리고 좀 다른 의미의 말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축객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축객령은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님을 받지 않겠다. 문에 그걸 걸어두면 이제 그냥 아예 난 잠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야?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이 이제 기존에 사진이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는 경우겠죠. 난 잠수 타겠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저처럼 맨날 푸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꿔주면 이 새끼는 확실히 잠수를 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겠죠. 몰라. 너 원래 그랬으면 원래 그런 사람인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기본 대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셋 다 그런 거 같은데? 너도 그렇고 맞지? 너도 그렇잖아. 아닌가? 너 기본 푸사 아니야? 맞잖아. 뭐야 이 아이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낭은 3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 이 가약이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이 슬픈 이별이 요 마지막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생이 깜짝 놀라버렸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낭이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께서는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생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운명인 거야. 그냥 안 지키면 좋대요. 답이 없어요. 진짜 만약에 안 지켰다? 소멸당합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어. 저승에서도 못 봐. 영혼 자체가 없어. 지옥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냥 없어. 그래서 이어 한유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류층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그 시들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의 요약이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옆에다가 요약적 제시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거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도적대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구슬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자, 구슬꽃 흩어졌다. 이건 뭐겠어요? 우리 둘 간의 인연도 끊어졌고 원앙도 짝 잃었네. 이것도 사실 원앙이 뭐로 유명해? 그 부부의 금술로 유명하죠. 그럼 이게 짝을 잃었다는 건 뭐야? 우리 부부의 생도 끝났네. 이런 거죠. 여기저기 널린 유해는 묻어주는 이 없고 얼룩진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구나. 여기 부분 뭐 그냥 탄식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당로 한 번 내려온 무산선녀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마음이 참단하도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뭐 선녀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야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최랑 그죠? 그 깨진 거울이 갈랐어. 안 그래도 이별했는데 한 번 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번 이별하면은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자, 두 세계라고 하면 아까 뭐 얘기했던 이승과 저승이 되겠죠.
그래서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 좋게 막히리.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이 있었던 요약적으로 제시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탄식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주자면,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인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어. 옛사람 말씀에, 자, 요거 있었네. 옛사람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고사인용으로 바로 넣어봐야겠죠. 고사인용.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설이나 다른 문학 작품들을 접할 때 요런 정도로 하나하나 잘 캐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노트도 마찬가지겠죠, 친구?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게 요거구나, 저거구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의를 다하고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례진된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 거기 비추자.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 그거 옆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그렇지, 좋아요. 깔쌈하네요. 예, 직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성격의 직접 제시.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이생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어쨌든 이런 성격의 직접 제시를 통해 누구야? 최랑을 예찬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A 부분에 보시면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갖으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게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등이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말을 마치자가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거의 뭐 이제 2달 만에 죽었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1번에 있는 보기 관점 얘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좀 푸는 시간 좀 드릴게요. 이미 했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방금 했으니까. 자, 관점 1을 기준으로 보면요. 자, 이생규장전의 환상은 주인공을 현실 세계와 격리시키지만 동시에 주인공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자, 그럼 우리가 살짝 다르게 요걸 해석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생규장전에서 환상이 뭐겠어요? 저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맞죠? 주인공이 현실 세계와 격리시킨대. 그치, 저승이니까 당연히 격리가 되겠죠. 왜? 죽음으로써 뭐가 된 거야? 격리가 됐지만 동시 주인공의 소망을 실현시키기도 한대.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만났잖아. 그치? 3번째 만남에 해당하는 이 재해가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환상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환상은 현실과는 차별화된 세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이기도 하다. 이게 관점 1에 대한 얘기고요. 관점 2는 이생규장전은 절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전쟁과 그로 인한 이별 등 세계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주체성이
궁극적으로는 절의에 의해 확보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였다고 하면,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 그냥 뭐겠어? 절의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유교적 가치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해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자, 요거 관점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네 문제, 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살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겠죠. 그걸 찾아야겠죠. 같이 살 수 없는 이유. 왜냐면 이 A 위에 뭐가 있었어? 100년에 그만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론은 뭐야? 나 같이 못 산다 새끼야. 그치?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1번. 가에 따르자면은 여인이 죽었으면서도 환신을 나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생과의 사랑을 이어가려는 여인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다. 연결될 수 있죠. 그죠? 네, 2번. 가에 따르자면은 인간의 모든 일을 딛고 문을 닫아건 채 여인과만 지내는 이생의 생활은 현실 세계가 차별하다는 세계.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했으니까 충분히 연결될 거고요. 3번. 나에 따라자면 지조와 절개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여인의 죽음은 도적대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생에 대한 여인의 절의를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결되죠? 여기까지. 4번. 나에 따르자면은 여인이 명부의 법에 따라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거는 세계의 횡포에 맞서 절의를 지키고자. 일단 뭐가 틀려지면 세계의 횡포도 아니고 운명이죠. 운명과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절의를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운명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저승의 법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5번. 나에 따르면은 이생이 여인을 지극히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른 것을 여인에 대한 절의를 지켜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우셨어? 왜 헷갈렸어? 이게 절의를 지켜낸 게 지금 뭐야? 그 밑에 있잖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도 절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2번. 윗글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는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 연결되죠? 자, 이거 다른 걸로도 바꿔보자. 현실적 요인이라고 바꿔주셔도 되겠죠? 맞죠? 현실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럼 두 번째. 자,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짝 잃은 새로 표현한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다. 이건 뭐 쉽죠? 그죠? 3번.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한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나기 보고 있니? 머리 괜찮아? 아직도 아파? 이건 병원 가야겠는데. 4번. 최낭이 이생에게 3번 가약을 맺었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 맞냐? 저승에서 갈 거면 야 이생도 뒤져야지. 같이 들어가야지. 4번 이정답입니다. 3번. A에서 최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일단 뭐겠어요? 1번. 첫 번째는 뭐겠어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가 첫 번째겠죠? 두 번째 같은 건 뭐야? 만약 미련을 가지면 그렇지.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되고 뭐야? 낭군님한테도 미칠 것입니다. 그지? 죄가 낭군한테도 미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겠죠. 자, 4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시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치? 옥루춘인가 뭐 그 얘기 했잖아요. 맞죠? 윗글은 시가를 삽입하여 땡땡땡 사건. 뭐야? 어떤 사건? 과거의 사건.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별에 대한 인물의 모. 이건 뭐라고 하면 돼?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감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자, 오늘은